지니어스 맞나? 예. 되게 우리말로 천재라고 하면은 불어로는 르제니라고 표기를 하고 독일어로는 다스 게니라고 표기를 하고 영어로는 지니어스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걸 우리말로 옮길 때 맥락에 따라서 천재라고 옮기기도 하고 또는 천재성이라고 옮기기도 하죠. 그래서 뜻이 그렇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천재라고 옮길 때는 한 개인, 어떤 특정한 능력을 가진 한 개인을 뜻할 때 천재라고 옮기고, 천재성이라고 할 때는 어떤 한 개인이 가진 특정한 능력이나 재능, 어떤 자질을 뜻할 때 천재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근데 막상 불어나 독일어 그리고 영어에서는 그런 구분이 안 돼 있죠. 그냥 제니 아니면 게니, 지니어스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함의들을 담고 있는데 라루스 불어 사전에서는 이 제니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제니란 단어를 탁월한 특성을 지닌 사물들이나 개념들을 생각해내거나 창조해낼 수 있게 해주는 재능. 근데 이게 어떤 재능이냐면은 타고난 정신적 재능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타고난 정신적 재능을 뜻하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재능을 지닌 개인, 이 두 가지를 크게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어 제니에서는 우리말로 볼 때 천재성이나 천재를 그 단어가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이제 그 의미를 해석해내야만 되는데, 그래서 용례를 보면은 예를 들어 르제니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의 제니라고 할 때는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을 뜻하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가진 어떤 새로운 이론을 구성해낼 수 있는 천재적인 자질 내지는 재능. 반면에 똑같은 제니인데 부정관사를 써서 엉제니 메꼬니 하면은 인정받지 못한 천재. 이 경우에는 천재적인 사람인데 또는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세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세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생 말기까지 전혀 인정을 못 받았었죠. 예술계에서. 말년에 좀 그림이 팔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미 세잔은 거의 죽기 한 1, 2년 전인가. 아무튼 세잔 그림값이 당시에 되게 비싼 값에 거래될 때는 이미 너무 늦었었죠. 세잔이 그 수혜를 받기에는. 그런데 이 젠이란 단어 자체는 사실 그 영어 지니어스는 불어 제니에서 왔다고 언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 젠이라는 단어 자체는 라틴어죠. 라틴어 게니우스에서 왔습니다. 라틴어 게니우스 같은 경우는 원래 뜻하던 게 한 개인을 태어날 때부터 보살펴주는 수호령 내지는 수호신, 이런 존재자를 뜻하는 말이었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각 가정마다 그 집안의 가장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을 위한 제단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젠이라는 단어는 한편으로는 어떤 탁월한 내지는 비범한 재능, 즉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산물들을 산출해낼 수 있는 또는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재능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재능을 소유한 또는 그러한 재능을 지닌 어떤 한 개인을 뜻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재능이란 것이 또는 이 재능을 지닌 사람이란 것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타고난 정신적 재능이거든요. aptitude naturelle de l'esprit. 그러니까 정신의 타고난 어떤 능력. 나추럴. 여기서는 타고난이니까. 그러니까 선천적인 어떤 능력이라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천재관념에 부합을 하죠. 근데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천재라는 능력 내지는 천재라는 개인이 타고난 것인가 아니면은 후천적으로 학습에 의해서 또는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많은 논의를 벌여왔었습니다. 특히 그 프랑스의 고전주의 미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토론했었는데요. 그래서 천재 개념에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이런 비범한 능력 내지는 재능이 타고난 것인가? 그러니까 인게니움인가? 라틴어로 어떤 타고난 천성, 타고난 본성, 인게니움 아니면 학습, 즉 스튜디움 학습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 내지는 익혀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사람들은 던졌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의 방향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확연하게 나눠지게 되죠.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제니를 인게니움, 타고난 재능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재능으로 간주할 경우에는 사실상 이 능력을 소유하느냐 마느냐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경우에 이러한 능력이나 재능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한정적일 것이고,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아무나 이러한 능력을 갖지는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반면에 천재를 스튜디움, 그러니까 학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간주할 경우에는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누구에게나 그러한 재능을 가질 가능성이 열려있게 되는 셈이죠. 왜냐하면 타고난 재능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얼마나 제대로 된 방식으로 교육을 받고 학습을 하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 스스로를 연마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얼마든지 이런 비범한 재능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생각이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재란 건 타고나는 것이냐 아니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사람들은 많은 토론을 벌여왔었는데요. 예를 들어 그 프랑스 고전주의자들 중에서 플레이야드 파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시장 문제에 천착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인게니움과 스튜디움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했던 것으로 또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동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정확하게 입장을 잡았다고 보기 힘들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주로 시에 관해서 논의를 하면서 시를 씀에 있어서 시를 구성하는 두 가지의 그 중심적인 요소가, 하나는 본성, 타고난 본성, 르나튜르, 그리고 르나튜렐 형용사죠. 타고난 본성. 그리고 또 하나는 이론, 독트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르나튜렐, 그러니까 타고난 본성이란 건 앞에서 봤던 그 인게니움, 그러니까 타고난 특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라틴어를 불어화시킨 거죠. 그리고 르독트린으로서의 이론은 라틴어 스튜디움을 불어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 문제도 그 인게니움과 스튜디움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라는 문제를 갖고 플레이아드파 사람들은 논의를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론을 향한 노력, 즉 학습, 스튜디움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독트린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를 창작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인게니움에 굉장히 반대되는 입장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만 말해서 문제가 없는데 덧붙였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덧붙였냐면은, 근데 만약에 두 가지의 상태를 한번 가정해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노력이 전혀 없는 타고난 재능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타고난 재능이 전혀 없는 노력만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볼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노력은 진짜 열심히 하는데 타고난 재능은 전혀 없어 보이는 거죠. 또 다른 한 사람은 노력을 하나도 안 하는데 타고난 재능은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 솔직히 더 괜찮은 작업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노력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재능만 있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상 제시한 거는 분명히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건데, 그렇게 주장하면서 어떤 이상적이고 그 이론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한 가지는 결핍되고 딱 하나만 있을 경우 어떤 것이 더 우세할 것이냐라는 물음에 있어서는 이 스튜디움에 아니 인게니움에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에다가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이 주제에 있어서 굉장히 동요하고 있고, 어떤 뭐랄까요, 확실하게 안정된 어떤 입장을 갖지 못했다는 걸 뜻하는데, 예를 들어 롱사르 같은 사람도 역시 플라이아드 학파의 한 이론가였는데, 시인이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시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창의성, 배열, 수사학, 이렇게 세 가지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죠. 창의성, 배열, 수사학. 여기서 배열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어떤 운율에 따라서 문장을 구성하는 어떤 능력을 뜻하는 거겠죠. 규칙에 따르는 거, 문법적인. 그리고 수사법이라는 것은 문장을 더 꾸며줌으로써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보다도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창의성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창의성. 그리고 이 창의성을 상상력이랑 동일시했는데, 상상력과 동일시되는 창의성. 이 부분을 아마도 롱사르는 바로 타고난 재능, 그러니까 인게니움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같은 학파에 속했던 뒤벨라이라는 사람도 두 가지를 구분했었죠. 그러니까 이론과 타고난 본성. 그러니까 학습과 타고난 본성을 구분했는데, 그 중에서 이 두 가지 중에서 결국에는 타고난 본성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체적인 일반적인 이 플레이아드 학파의 주장에서 조금 벗어난 주장이었죠. 더 급진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는 바로 이 타고난 본성에 속하는 것들이 좀 전에 언급했던 롱사르에서 언급했던 상상력, 그리고 정신성,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셨다시피 이 시기에 프랑스 고전주의자들은 이 인게니움과 스튜디움 사이에서 타고난 본성과 그 다음에 학습 내지는 노력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방황을 했었는데, 이렇게 어긋난 주장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이 사람들이 전통적인 예술 모방론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통적인 그 예술 모방론의 입장을 따르자면은 예술이란 건 사실 그쵸? 그 예술 모방론 같은 거는 굉장히 오래된 입장이죠.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고대 그리스인들은 예술이라는 게 일종의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그런 관념을 갖고 있었고, 또 플라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이미 이런 식으로 예술은 모방이다, 모방, 즉 미메시스다 라는 식으로 예술을 규정하는 가운데 예술론을 전개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 그리스인들의 이 모방으로서의 예술에 대한 예술관념은 후세인들한테 그대로 전승되어서 오랜 시기 동안, 그러니까 근대미학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계속해서 꾸준한 영향을 끼쳐왔죠. 그러니까 서양 미술사에 있어서 모방론은 주류 담론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모방론이 깨지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자연을 모방한다는 것은 모방함에 있어서 어떤 창의성 내지는 독창성, 상상력이 많이 발휘된다고 보기 힘들겠죠. 아마도 모방한다는 건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거고, 어떤 정밀한 묘사와 재현 내지는 어떤 대상 자체에 대한 충실한 묘사가 더 중요시 여겨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모방론을 따르면서 천재성 내지는 천재를 주장한다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 고전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그 예술 모방론을 지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술은 모방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봤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술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니까 천재성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예술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고, 그게 만약에 천재적 재능, 타고난 것, 그리고 이론 내지는 학습이라면은 오히려 이 학습에서 더 손을 들어줬던 거죠. 왜냐면은 효과적으로 자연을 모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창의력이나 상상력보다는 내 그림 선배들로부터 계승되어 오는 어떤 화파나 유파의 어떤 그리는 방법이나 테크닉, 그런 것들을 배우고 학습해서 열심히 익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론을 더 강조했던 것은 타고난 재능에 비해서 전통적인 예술 모방론을 전제로 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프랑스 고전주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시기가 이제 르네상스 이래인데, 이 르네상스 시기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프랑스 고전주의자들의 시기에 있어서 18세기까지 이어지죠. 이 사람들에 있어서 어떤 예술의 방식의 원칙이 있다면 그건 뭐였냐면 바로 물론 자연을 모방하는 건데, 단순히 자연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고대인들의 작업을 모방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고전 그리스 시대의 예술이 완전한 성취를 이뤘다고, 완성됐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전 그리스 예술이야말로 완벽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워야만 할 그런 어떤 그 기술 자체를 모방해야만 할 어떤 전형, 모범으로 봤던 거죠. 물론 이런 고전주의자들이 그 전제로 하고 있었던 이 예술 모방론, 또 서양 미술사를 거의 주재해오다시피 한 이 예술 모방론은 18세기 낭만주의가 도래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모방 개념 자체가 쇠퇴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 낭만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의 모방보다는 예술가의 어떤 내면, 내지는 예술가의 어떤 주관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고, 그걸 더 우선시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술가 개인의 내면이나 정서 내지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두면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모방한다는 그 예술 모방론적인 어떤 견지는 점점 쇠퇴해 가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 전까지 어쨌거나 그 예술 모방론은 일종의 예술계에 있어서 공식적인 원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재 문제, 그래서 그 예술이라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 더 중요한 어떤 것인가, 아니면은 학습이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는 어떤 것인가라는 물음에 있어서 결국 후자, 학습이나 노력에 더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각에는 그 낭만주의 시기로 전개되어 가면서, 계몽주의를 거쳐서 전개되어 가면서 점점점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하죠. 일단 자, 이 당시,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기의 사람들과 그 이후에 고전주의자들은 고대인들의 작업을 하나의 전형으로 내지는 표본으로 생각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타타르키비치는 자신의 미학사 근대미학 편에서 고전적 미학의 어떤 주요 원리들을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한 8가지 정도로. 그 중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한 게 이겁니다. 고대인들은 예술의 위대한 가능성을 실현했다. 질서, 척도, 합리성과 미의 관점에서 고대인의 작업은 자연보다 완전했기에 이후 모든 예술의 모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원칙을 고전주의자들은 의심 없이 받아들였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그 플레이아드파에 속하는 펠레티에는 시예술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4가지 원칙을 시인들한테 권유하고 있어요. 첫째, 통속적인 것과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자연을 모방할 것. 두 번째, 고대인을 모방할 것. 세 번째, 모든 장르의 시를 실습할 것. 네 번째, 언어를 풍부하게 할 것. 그리고 이 4가지 원칙들을 줄여서 하나의 표로서 요약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독창적인 모방입니다. 독창적인 모방. 사실 이 독창적인 모방이란 말에도 잉게니움과 스튜디움 사이에서의 어떤 방황의 흔적이 엿보이죠. 그러니까 모방은 모방인데, 그러니까 학습과 노력의 어떤 산물이 모방일 텐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창조적인, 타고난 재능과 연관이 있는 듯한 창의성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모방을 추구했던 거죠. 창의적인 모방, 독창적인 모방. 그러니까 이 독창성과 모방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잉게니움과 스튜디움을 함께 묶어서 표현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갈등 상태를 나름 해소시켰던 시도가 뭐였냐면은, 조금 더 뒤에 프랑스 고전주의자 중에서 듀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의 종합적인 천재관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천재란 건 타고난 특성과 학습이 하나가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재란 건 잉게니움과 스튜디움을 모두 갖춘 사람이란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천부적인 소질 내지는 천재의 재능은 그냥 단순히 내가 갖고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연마와 학습을 통해서.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천재론, 그러니까 잉게니움 천재론에서 잉게니움에만 집중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창조된, 그러니까 예술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업물 자체, 즉 결과물에 집중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천재는,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뭘 만들든 배움이 전제가 없어도, 학습이 없어도 잘 만들 테니까 그 결과물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은 천재라는 재능을 가졌군 라고 판단할 테니까요. 근데 반면에 이렇게 듀보스처럼 그 천재라는 타고난 본성과 그 다음에 학습, 스튜디움을 하나로 묶어버림으로써
그러니까 둘이 서로 그 제약하게 함으로써 이 중 어느 것 하나가 결핍되어도 완벽한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창조의 목적, 결과물보다는 창작 과정 자체에 주목하게 되는 효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천재가 타고났지만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비록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갖고만 있으면은 별로 어떤 예술에 있어서 유의미한 성과물을 못 내고 오히려 타고난 재능을 계속 발전시켜서 학습을 통해서 발전시키고 연마시켜 나가서 완성의 단계로 나아간다 라고 설명이 된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디보스가 여기서 중시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그 천재로 태어나자마자 작업을 띡 내놓는 어떤 이런 목적 위주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한 개인이 천재 예술가로 완성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창작 과정 자체 안에다가 창작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학습과 배움을 삽입시킬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진행되는 어떤 성숙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 창작 과정 자체가 중시되는 관점을 제시했던 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한 개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습 중이에요.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아직 이 사람의 천재성은 실현되지 않았어요. 아직 더 배워야 할 게 남아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꾸준히 학습을 하고 있는 이상 이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작품을 완성적인 단계에 다다를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과정 안에서 중시되고 있는 건 지금 현재는 완성된 작품이 아니지만 나중에는, 훗날에는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작 과정 자체를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고려할 때 관점은 결과물보다는 창작 과정으로 맞춰지고 결국 이런 디보스의 천재가는 생산미학적인 관점으로 나아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미학적인 관점으로 나간다는 것은 곧 천재가 만든 작품과 천재 자체를 구분하게 되는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는 걸 뜻하죠. 내지는 천재가 만든 결과물로서 예술작품과 천재가 갖고 있는 천재적 재능 자체를 구분하게 되는 것. 구분해서 생각하게 될 때 완성된 작품과는 별도로 우리는 창작 과정 자체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생산미학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천재 개념이 변형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독일 계몽주의자, 그러니까 독일 계몽 사상가 중 한 명이었죠. 문인이었고, 레싱이 모방 예술론으로부터 벗어난 천재관을 주장하게 됩니다. 레싱에 의하면 천재란 자연의 어떤 표면을, 껍데기를 그저 모방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저 근저에 있는 자연의 내적인 연관성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싱은 지금 특히 문학의 예를 들고 있는 건데, 천재라는 건 어떤 인간 삶에 있어서 표면적인 모습들 내지는 외양만을 그대로 답습해서 묘사하거나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오히려 인간 삶의 내면에 있는 어떤 것, 즉 한 인간의 정신의 내적인 정신 내지는 한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자연을 표현하는 것이 예술가의 과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